안녕하세요,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1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좀 소비자들이 기다리게 만들었죠.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,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 메사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차량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컨셉카를 기반으로 2008년도에 1세대 모하비가 출시가 됐고요. 그동안에 이제 연도를 바꿔가면서 조금씩 디자인의 변화는 있었고, 또 2017년도에 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일부 좀 디자인에 조금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모하비 더 마스터를 통해서 대대적인 풀체인지에 버금가는 이 페이스 리프트를 단행을 한 건데요. 2005년도에 공개됐던 이 메사 컨셉 같은 경우에 이 메사라는 이름은요, 북미의 사막지대를 가보면 상당히 높게 솟아올라 있는 이 암석 위쪽에 이 봉우리가 날카롭게 잘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특징적인 그 지형, 이 빙하에 의해 이 위가 깎여나간 이러한 독특한 지형을 이제 메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러한 메사처럼 이제 차량의 그 측면이나 전면부 디자인이나 측면부 또 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각진 모양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조금 독특한 디자인으로 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. 그러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모하비의 디자인은 사실 앞모습이 많이 바뀐 이번에 그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디자인 기반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점이 가장 그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신형 모하비 같은 경우에 모하비 더 마스터피스라는 컨셉카의 디자인을 상당 부분 많이 채용을 해왔습니다. 이 컨셉카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과연 얼만큼 이제 양산 모델에 좀 반영이 될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. 발표 당시에도 거의 양산차와 비슷한 디자인이다라고 표현했고, 또 실제로 봐도 이 컨셉카와 거의 유사한 전면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헤드램프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데요. 일단은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일체형으로 크롬으로 감싸고 있는 이 전면부의 일체형 디자인입니다.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부분이 거의 차량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 있을 만큼 아주 거대한 통합형의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통합된 형태의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상향등과 하향등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안쪽에는 방향유리 실등과 이제 주간 주행등까지 같이 이제 통합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LED 헤드램프가 이제 점등을 하게 되고요.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헤드램프가 모두 켜지게 됩니다. 하지만 조명이 켜지지 않은 이 낮 같은 경우에는 주간 주행등이 들어와도 이 하단에 LED 헤드램프가 깜빡이는 동안에는 이 주간 주행등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. 야간에는 이 모든 등들이 다 켜져 있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컨셉카에서는 이 부분까지 모두 다 LED로 적용이 됐었죠. 사실 이 컨셉카의 디자인이 양산 모델로 이어지는 데는 그 격차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컨셉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양산차에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. 뭐 비용 문제라든지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좀 반영이 되는데요. 모하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컨셉카의 디자인을 상당 부분 많이 좀 채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한 특징적인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과 함께 기아 모하비의 전통적으로 쓰였던 이 엠블렘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기아차 가운데 이렇게 독자적인 엠블렘을 쓰는 차량은 모하비 뿐이죠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모하비 할 때 떠오르는 모습, 바로 이 전면부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좀 달라지는 점이 확 눈에 띄었지만, 측면 디자인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세한 부분에서 좀 디자인 변화가 이뤄진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모하비 같은 경우에 이게 대형 SUV로서 또 오프로더로서의 성격을 좀 강조한 만큼 이 벨트라인 자체가 좀 상당히 낮습니다. 이 전고가 상당히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1열과 2열 도어에 있는 이 벨트라인을 낮게 설정을 해서 오프로더 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창밖으로 이제 지형 짐으로 확인할 때 상당히 좀 실용적인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, 또
실제로 디자인 요소로서도 오프로드를 좀 강조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도어 하단에 보면 이제 도어 스태퍼가 있죠. 전고가 그렇게 조금 높긴 하지만 오르기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. 좀 올라타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트럭에 비할 바는 아닌데요. 하지만 그래도 이 도어 스태퍼를 밟고 올라서는 느낌이 전통 오프로더를 좀 표방하고 있는 이 모하비의 성격을 좀 대변해주는 디자인 요소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측면에 보면 루프렉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2열 뒤쪽에는 이 쿼터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쿼터글라스의 넓이가 상당히 크죠. 지금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에서 어떨지는 조금 체험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쿼터글라스가 있는 만큼 루프글라스가 이 3열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쿼터글라스가 워낙 넓게 조금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빛이 잘 들어오는 그러한 큰 크기의 쿼터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됐고요. 20인치 휠을 이제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하면 20인치 휠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휠이 바로 20인치 휠인데요. 20인치 정도 되니까 이제 휠 하우스 안에 좀 꽉 찬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차량의 디자인과 상당히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. 19인치 같은 경우에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 것도 같습니다. 먼지길을 조금 달렸더니 뒤쪽이 조금 지저분해지긴 했는데요. 일단은 전면부에서처럼요, 리어램프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이어져 있는 이런 커넥티드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과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 연결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았죠.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리어램프였는데 이것이 이제 모하비 차명과 함께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, 그리고 하단에는 이 크롬 몰딩이 더해져서 또 강인해 보이는 이 뒷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단에 보면은 이 배기구 디자인이 또 추가가 된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배기구는 사실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냥 디자인 요소인 뿐이고요. 배기구는 이 오른쪽 하단에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. 어쨌든 그래도 이 4개의 배기구 디자인 덕분에 3.0L V6 디젤 엔진, 그러니까 상당히 좀 대배기량의 대형 SUV라는 점을 이 하단에 있는 배기구 디자인을 통해서도 뒷모습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모하비아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실내 디자인도 뭐 기존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.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좀 강인한 모습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첨단의 모습, 그리고 세련된 모습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실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이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디스플레이,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 창으로 바뀐 부분이겠죠.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본 트림이 플래티넘에서는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. 상위 모델인 마스터피스 트림에서만 이 두 가지 디지털 계기판과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2.3인치 많이들 요즘 차량들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,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에 12.3인치 정도의 크기입니다.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창 같은 경우에 화면 크기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대시보드 상당히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. 모하비 같은 경우에도 차량의 전고가 좀 높은 편이고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대시보드가 상당히 좀 위로 올라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탁월하게 넓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하지만 이제 시트 포지션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디지털 계기판 안쪽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속도계,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나오고 있고요. RPM 게이지는 4,500rpm부터 이제 레드존이 형성이 돼서 6,000rpm까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최고 속도는 260km까지 나오고 있고요. 또 다양한 정보들을 이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서 연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티어링 오른쪽은 이제 ADAS로 불리는 이제 다양한 그 조작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. 왼쪽에는 라디오라든지 뭐 음성 명령 같은 것을 내릴 수 있는 버튼들이 이 왼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.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. 보통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의 크기를 상당히 좀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립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미끄럽다는 느낌은 좀 받기 어렵습니다. 4스포크, 4스포크 구조의 이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뒤로 살짝 누워있는 듯한 각도의 스티어링 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
인포테인먼트 화면 자체는 이제 3분할로 구성된 이 화면 구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. 뭐 이런 화면 구성은 최근에 공개됐던 뭐 K7 같은 경우나 최근에 출시되는 이런 대화면을 탑재한 이제 기아 차량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죠. 홈 화면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선호하는 메뉴들로 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K7에도 적용됐던 이 자연의 소리 부분이 추가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비 오는 소리라든지 노천 카페, 뭐 따뜻한 벽난로 같이 다양한 소리를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K7에서 적용됐던 이 카트홈 버튼 있죠. 차량에서 뭐 집안의 가전기기를 이렇게 조작하는 이런 카트홈 메뉴도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의 환경 설정 메뉴를 보면은 상당히 좀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모하비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드라이브 터레인 모드가 따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또 그 외에도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의 메뉴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좀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경고 시점을 조정하는 것, 그리고 경고 음량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메뉴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자주 쓰는 버튼들이 이제 밖으로 빼놔서 좀 편의성을 높여놨는데요. 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, 라디오 버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버튼들이 이제 크롬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어서요.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 이 눌렀을 때의 이 압력감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. 버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소재가 알루미늄은 아닙니다. 하지만 알루미늄처럼 보이는 이러한 오돌도돌한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하단에 공조장치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, 이제 기존의 모하비와 좀 차이점이라면 이 송풍구의 크기가 상당히 좀 슬림해졌죠. 슬림해지면서 이 대형 모니터를 좀 탑재를 하면서 이 송풍구의 크기를 슬림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, 이 슬림해진 덕분에 실내 구성이 한결 더 간결해진 듯한 느낌도 납니다. 사실 기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 출시된 차량이었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뭐 디자인의 변화가 일부 있긴 했지만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게 출시된 지 거의 한 11년 만에 디자인 변화를 겪었는데요. 그만큼 외부 디자인의 변화도 컸지만 이 실내 디자인의 변화도 컸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모하비를 타시던 분들이 아마 새로운 모하비 만나보신다면 그 디자인의 변화, 이렇게 좀 세련되게 변한 이 디자인 변화를 보고 좀 많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시간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는 전체적인 요소들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유장치 하단에는 이렇게 좀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.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, 또 USB 포트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기어노브 오른쪽에 이제 컵홀더 2개가 위치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어노브가 이 가운데 있었고 컵홀더가 이쪽 뒤쪽에 있었습니다. 과거의 형태보다는 지금의 형태가 조금 더 컵홀더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한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. 그동안에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의 이러한 생활 방식도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적용된 것, 그런 것들이 이러한 디자인 변화를 보면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기어노브 아래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, 에코, 스포츠 3가지 버튼이 있고요. 이 가운데 있는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터레인으로 바뀌게 됩니다. 험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 세팅으로 변경하는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터레인으로 바꾸는 경우에 스노우 모드, 머드 모드, 샌드 모드 3가지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암레스트 하단의 수납 공간을 살펴보면요, 상당히 좀 넓은 크기의 이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따로 이 냉방 기능은 따로 없고요, 그냥 수납 공간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석에서 좀 보여지는 이 버튼이 조수석에 이제 시트를 앞쪽으로 움직이고 또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 조수석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에 사람이 탈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직접 시트에, 조수석의 시트를 조정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전장이 5m가 넘는 이 대형 SUV답게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공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시트, 1열 시트를 운전할 때 좀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. 제가 키가 170인데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한 2개가 더 여유 있게 남을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고요.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남는 그러한 머리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
그리고 2열 앞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도 몇 군데가 좀 있는데요. 이 1열 시트 뒤쪽에 있는 이 네트 같은 경우에 조금 신축성이 떨어져서 큰 물건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. 뭐 병 같은 것을, 페트병 같은 것을 넣기에는 조금 단단해 보여서요. 그런 건 좀 어렵겠지만 뭐 다른 얇은 물건들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간에는 또 송풍구도 위치해 있어서 뭐 공조장치를 쾌적하게 좀 운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하단에는 USB 포트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. 거기다가 가운데는 220V 어댑터까지 있어서요. 전자기기들을 충전하기에 상당히 좀 편리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특징이라면 이 시트 중간에 보통 이제 모하비 역시 이제 4륜 구동 모델인데요. 좀 시승하는 차량도 4륜 구동 모델이고요. 가운데 이제 구동축이 크게 지나가면서 이 가운데, 2열 가운데가 좀 높게 솟아 올라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낮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열의 가운데에 앉아서 좀 이동을 해도 그렇게 다리 공간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구동축 때문에 이 가운데가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이렇게 떠서 조금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좀 크게 사라질 것 같고요.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.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5인승, 6인승, 7인승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현재 그 모하비, 신형 모하비의 그 시트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을 가장 많이 고객들이 좀 선택하고 있고요. 7인승, 5인승 순서라고 합니다. 이제 5인승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시트 구조고요.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열에 적재 공간이 아니라 시트 2개, 2인승의 시트가 따로 붙는 거고요. 또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2열 공간이 이렇게 이어진 시트가 아니라 별개의 2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6인승 같은 경우는 2열 공간에 탑승객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, 그리고 또 편안한 시트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거기다가 6인승 같은 경우에 가운데 부분이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3열로 넘어가는데도 조금 더 용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트 구성은 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는 이 5인승 구조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암레스트를 내려서 컵홀더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컵홀더는 기존의 모하비에 있던 형태와 좀 똑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. 스키스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막혀 있는 구조고요. 그리고 5인승과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후석으로, 7인승 같은 경우에는 후석이 되어 있고요. 5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적재 공간이 되겠죠.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레버를 당겨서 이 시트를 조금 더 앞쪽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5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 뒤쪽에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고, 이 플로어를 드러내면은 수납 공간이 따로 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1열의 플로어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그 하단에 수납 공간이 이 플라스틱 소재로 좀 되어 있는데요.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, 2열 시트, 오른쪽 2열 시트를 젖히게 되면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런 부분을 좀 가려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 부분도 있습니다.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5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이 3열 공간이 오롯이 적재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7인승 모델, 그다음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시트가 있겠죠. 2인승의 시트가 있겠고,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밑부분이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적재 공간의 형태를 보면요, 사각형으로 아주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, 또 2열 시트를 눕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단차가 크거나 2열 시트의 각도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2열 공간까지 이제 모든 짐을 아주 잘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요, 이 매트를 한번 좀 치워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하단의 수납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앞쪽에 보시는 공간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위치를 해 있고요. 뒤쪽에 보면은 3단으로 접히는 이러한 플로어를 걷어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수납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청소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물건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좀 정리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신형 모하비에 좀 주행을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을 한번 좀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. 가볍긴 하지만 오프로드도 좀 주행을 해보면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좀 같이 좀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와 V6 3.0 디젤 엔진이 좀 조합을 이룬 그러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V6 3.6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이 대형 SUV가 사실 전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다음에
차체 하부 구조 자체가 이제 프레임 구조입니다. 보통 이제 SUV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노코크 구조와 프레임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. 프레임 구조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형태의 이 하부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차체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모노코크 구조와 프레임 구조는 각각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. 모노코크 구조는 조금 차량을 조금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무게중심도 낮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프레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강철의 사다리 모양의 이 사다리꼴 모양의 프레임 위에 차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소 무게중심도 높아지고 또 차량의 무게도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죠. 하지만 이 강철 구조의 단단한 이 프레임 구조를 통해서 차량의 강성도 상당히 높아지고요. 특히나 오프로드, 정통 오프로드라고 불릴 수 있는 많은 차량들이 이 프레임 구조를 통해서 강한 견인력도 함께 좀 가져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노코크 구조가 좋냐, 뭐 프레임 구조가 좋냐 이것을 떠나서요,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이 구조가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요즘에 일반적인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모노코크 구조입니다. 하지만 일부 오프로더들, 뭐 지프 랭글러라든지 대표적인 오프로더들이 이렇게 프레임 구조를 채용을 하고 있고, 국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프 렉스턴과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아 모하비가 이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는 SUV 모델입니다. 근데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죠. 사실 기아는 이 팰리세이드와 같은 플랫폼인 모노코크 구조를 사용한 이 텔로라이드라는 SUV를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. 국내 시장에는 출시가 될지 아직 좀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모노코크 구조의 대형 SUV를 출시를 했죠.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이 모하비도 출시를 합니다.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숙제인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대형 SUV, 하나는 모노코크 구조의 대형 SUV, 또 하나는 국내 시장에는 또 다른 프레임 구조의 SUV를 출시하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. 사실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기아 모하비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구조의 대형 SUV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모하비, 신형 모하비가 출시되기 전에 이 이전 모하비도요, 출시된 지 뭐 11년이 지난 차량이라고는 생각되지도 않을 만큼 판매량이 꾸준했는데요.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이 픽업 트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만 봐도 이 프레임 구조의 차량, 그리고 오프로더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비자들의 취향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 차량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기아차가 이런 프레임 구조의 모하비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. 일단 엔진 성능 자체는 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기대했던 것보다 차량의 무게가 뭐 거의 한 2.5톤에 달하는 아주 무거운 차량이긴 하지만 260마력의 이 V6 3.0 디젤 엔진이 차량을 그렇게 뭐 둔하지 않게 가볍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. 초기 응답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날카로운 편은 아닙니다. 한 템포 좀 늦게 이 회전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꾸준히 차량을 뒤에서 꾸준하게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,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 부분에서도 좀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기존의 모하비랑 엔진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약간 세팅을 좀 달리 하면서 조금 더 요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좀 변화가 된 것 같고요. 특히나 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분은 역시 이 하체의 서스펜션 세팅입니다. 보통 이 프레임 구조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노면의 충격을 일단은 프레임이 좀 흡수를 하는 편이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세팅을 최대한 좀 부드럽게 좀 가져가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전고가 높은 뭐 대형 SUV들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도 심했고요. 앞뒤 움직임, 뭐 피치라고 하는 이 앞뒤 움직임도 좀 컸기 때문에 소위 그 울렁거리는 그러한 승차감을 많이 보여줬죠. 하지만 이 신형 모하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좌우 움직임에 차량의 흔들림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전고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큰 느낌을 좀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주행 시에 안정감을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좀 고속도로에서 좀 주행을 했을 때도 좀 불안감이 상당히 덜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과거의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처럼 이제 램프를 통과할 때 이 차량의 뒤쪽이 약간 조금 불안한 느낌을 좀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잘 잡아준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특히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 이 핸들링 특성 같은 경우에도 유격이 다소 있긴 하지만 과거에 생각했던 이 대형 SUV들에서 좀 보여줬던 좀 핸들을 한참 좀 꺾어야 이제 방향이 뭔가 틀어지는 것 같은 이 과거의 모하비 같은 모습은 이제는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다소 조금 오히려 좀 날카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핸들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러한 부분은 이제 RMDPS라고 불리는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좀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과거에는 이제 유압식 스티어링이었죠. 그것이 이제 RMDPS라고 불리는 이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저속에서는 조금 더 핸들을 많이 움직여야지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고, 고속에서는 반대로 스티어링 휠을 약간만 조향을 해도 방향을 조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고속에서의 안정성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좀 잡고 있다, 좀 이러한 특징들을 다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승기를 통해서 자주 좀 말씀드렸지만 이 RMDPS는 이제 구동축과 좀 가까운 위치에 이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 거고요. 다른 이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인 CMDPS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하부에 전기 모터가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작동하는 그 위치가 스티어링 휠에 가깝냐 아니면 구동축에 가깝냐 라는 그 차이인데요. 아무래도 구동축에 가까운 것이 조금 더 조향 감각, 핸들링 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사실 그렇게 예민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CMDPS나 RMDPS나 상당히 둘 다 만족스러운 성능을 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기아차의 최근에 이 ACC 기능들을 체험을 해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. K7도 그렇고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에도요, 핸들에서 이제 손을 놓게 되죠. 일반적인 주행에서 그러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요,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손을 살짝 놓고 주행을 해보면 라인을 맞춰서 잘 주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3초, 4초 정도 후에 이제 노란색 계기판에 경고등이 나오고, 이후에는 이제 빨간색 경고등이 나오면서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으라는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. 하지만 이 경고가 나온 후에도 차가 계속 하지만 경고가 나온 후에도 기능이 해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. 계속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경고만 계속 나오는 거죠. 최근에 이제 시승했던 이 수입 SUV들, 수입 세단들 같은 경우에 좀 소위 그 플래그십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차량의 제동이, 그래도 운전자가 이제 스티어링 휠 조향을 하지 않으면 제동이 시작되고요. 또 그래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긴급 상황이라,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감속까지, 완전히 정차까지도 이어지는 기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이 안전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하지만 이 기아차의 최근에 이렇게 경고만 나올 뿐 기능이 해제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안전상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설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핸들을 잡지 않았을 때 기능이 해제되는 것까지 좀 그 시간을 좀 짧게 잡아서 운전자가 항상 좀 핸들을 잡고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. 아무리 소비자들이 손을 놓고 주행하는 것을 신기해 하더라도요,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짧게 좀 설정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지금까지 기아 더 모하비, 신형 모하비 한번 만나봤습니다. 디자인 측면에서나 실내 공간 구성이라든지 고급감이라든지 이전 모델과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상의 좀 변화를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. 어쨌든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활용성이 좋아진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게 저에게는 좀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. 대형 SUV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그저 그냥 큰 차, 실내 공간이 넓은 차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, 한국인들이 선택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셨다면, 이 모하비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대형 SUV도 다양한 방식으로,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구나.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이러한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, 또 이렇게 조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
지금까지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의 소개를 해드렸고요. 지금까지 저도 글로벌 오토뉴스의 원선웅이었습니다. 다음 시승기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